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의 역사인식은 물론 사용어휘나 비유법 등도 총리 후보자라기는커녕 거대 신문사의 주필자리도 과한 게 아니었던가 싶을 만큼 수준 이하였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명한 강요냐고 꼬집었더군요. 각종 SNS에서는 차라리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았겠다, 또는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났다, 또는 문참극 같은 비판과 비아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골골 80이라더니 한 달도 훨씬 전에 사표낸 정홍원 총리, 언제까지 그 자리 지켜야 하는 건지 어정쩡한 모양새가 보기에 영 딱합니다. 인사는 역시 만사이자 망사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폭 손질하겠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뭐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한쪽에선 볼멘 소리도 상당하다죠? 예. 네. 일단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란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1년도 9월서부터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한 100개 정도의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고, 또 지금도 한 28개 품목 정도가 앞으로 지정 여부를 놓고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것이 자유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좀 과도한 규제다라고 계속 반발을 해왔고, 일부에서는 그 특정 산업에 대기업의 진입이 이제 금지되면서 그 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이런 규제로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동반위에서는 일단 필요할 경우에는 적합업종을 조기에 해제를 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최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그 청와대의 어떤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서 너무 대기업 손만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동방성장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각 기업별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KT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심한 것으로 좀 이슈가 됐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몇 년째 최우수 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그 갑질, 슈퍼 갑질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이들이 지금 저 동반성장 사이좋게 중소기업들하고 잘 하고 있는 그게 최우수 그렇죠. 등급이라고요? 예. 왜 그런데요? 이게 그 동반성장 지수를 매기는 항목들을 정확히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중점으로 보고 어떤 거에 가점이 있다 뭐 이런 그 대략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일단 이 성적이 높게 나오려면 대기업에서 뭐 기금 마련이라든지 어떤 이 돈을 마련을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대출 형태로 돈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뭐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컨설팅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챙긴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가점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동반성장 지수라는 게 어떤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에 어떤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지금 특정 제조업 분야에만 이 기준들이 너무 좀 그 유리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별 폐지를 내세워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를 없애겠다. 지금 뭐 네.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이 차별 폐지지. 이건 그냥 다주택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좀 너무 뻔뻔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부유세를 도입하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차별이라면서 이 차별을 폐지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 2월 달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제 주택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종합 과세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더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너무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그 폭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악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그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를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이상 예, 기리사님 말씀 네. 중에 미안한데요. 네. 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하면 어떻게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합쳐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율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14%로 일률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집 많이 가진 사람도 분리과세를 하면 좋은 거네요. 세금 덜 내야겠죠. 훨씬 좋죠. 네? 훨씬 덜 내죠. 아, 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원래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도 너무 과하다라면서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단일세율 14%를 적용하고 이걸 적용하는 시점도 원래는 2016년서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1년 더 늦춰서 2017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를 했던 것을 다주택자도 상관없이 9억 원 이상 주택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 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 이 공제 비율이 한 주택만 하는 경우에는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다주택자도 기존에 30%만 해주던 걸 똑같이 80%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네. 혹시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좀 활성화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 거래가 뚝 끊기니까 팔고 싶은 꼭 무슨 필요가 있어서 팔아야 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못 팔고 그러다 보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가계부채에 큰 악영향을 주고 이럴 테니까 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혹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집계를 해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의 효과는 없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의 어떤 새누리당에서 자기네들 지지 세력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정책 관련한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인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내는 데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집이 다 기본적으로 두세 채씩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또 이해관계자이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설명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0.2%밖에 대상자가 안 된다면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기준금리,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죠. 13개월째라고 그러던데. 그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 일단 기준금리가 이제 연 2.5%로 동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5월 이후에 이제 13개월 연속 동결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미 예상한 결과다라는 반응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변동을 한다라고 하면 인상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내수 경제가 좀 계속 침체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금리하고 경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올리면 대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기존에 대출을 한 사람도 대출을 줄일 요인이 굉장히 커져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경기가 이제 위축된다라고 경제학에서는 바라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이제 정부에서는 경기 자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내수 경제가 이제 침체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이게 경기 위축으로, 안 그래도 내수 경제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경우에 이게 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지금 금리를 좀 올리기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원화 강세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원화 강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대출하고 예금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금하고도 이제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 간의 재정 거래, 아비트라지라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리가 0%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는 2.5%잖아요. 이런 금리 차이를 노리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식의 재정 거래가 굉장히 원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예. 국내에 투자됐던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와타나베 부인들인가가 뭐 이렇게 돈 그렇죠. 갖고 오고 그런 뭐 식으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달러가 만약 예. 금리가 높아져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국내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예. 원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유럽 중앙은행은 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면서요? 예,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네. 아마 주요국의 중앙은행 가운데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번에 이제 4가지 금융 대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현재 이제 0.25%에서 0.15%로 0.1%포인트를 낮추고 재할인율은 0.75에서 0.45 그리고 예치금 이자율은 현재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춘 건데요. 네. 여기 이제 금리가 좀 다양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기준금리라는 건 은행 간에 아마 콜금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 단기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재할인율이라는 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뜨는 금리예요. 예. 그리고 예치금 이자율이라는 건 은행들이 본인들이 예금 받은 돈에서 일정 비율은 중앙은행에 이제 예치를 해두도록 이제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현재 예치해둔 돈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금 전부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법정 예치금 이상으로 더 많이 예치해둔 은행들의 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이 예치하지 말고 중앙은행이 예치하지 말고 시중에 대출을 해주고 빨리 좀 써라, 시중에 돈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금리를 뭐 낮춘다고 해서 자금 수요가 더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이 예치금,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예치금도 좀 미미한 정도라서 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 또 일시적인 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금리를 두고 우리와 유럽은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지금 전혀 상반된.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통상경제 코너 연결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중요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만 잠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말과 글, 그 파문이 일파만파라는 것,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수석 비서관 4명 교체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안기부 엑스파일 손배소에서 최종 이겼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오는 8월에 한국에 오게 돼 있죠.
한국에 올 때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겠다고 바티칸과 서울 대주교 사이에 조율이 됐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생활 관련으로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터미널 이런 그 주변에서 자동차를 공회전시키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조금 신경들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쟁점은 들으셨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시국관, 그다음에 보수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 또는 글, 친미 기독교적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CR 재단의 백찬홍 운영위원 연결해서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 겸 견해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쯤부터 주 2회 청취자 전화 연결 코너를 만들까 합니다. 물론 주제는 하나 정하는 게 좋겠죠. 그것은 그 전날쯤 예고를 해드릴 거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주 2회 시간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렇게 청취자 전화 연결을 할까 하는데 저 소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또 그거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그 다음 전화해서 이렇게 직접 삼각 전화 토론 아직 그것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듣는 경우가 많으시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전화를 하는 게 번거롭거나 좀 힘들진 않을까. 지금처럼 댓글로 의견을 소통하는 게 훨씬 나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견해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의 경우에는 참여의 직접성, 그다음에 육성이 갖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건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 공중파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파 매체가 스마트폰이거나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떨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일부 염려되는 점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내일 좀 이것에 관해서 견해 주시면 여러분들 견해를 쭉 읽어보고 어느 쪽이 좀 많다 이런 점이 있겠구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는데 요긴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창극 총리 내정자 말, 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서울 양재동 온누리 교회에서 한 강연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내정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공업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며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할 수도 있고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된 거다. 6.25를 왜 주셨나?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신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라며 그런 게으른 것을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깨자고 한 것이라는 민족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하 발언까지 나오는군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나 그 칼럼에도 문 내정자는 아직까지는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문 내정자는 오늘 오전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공직자로서 균형되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내정 후에 엿새 만인가 자진 사퇴를 했었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4명 바꿨어요?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9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미리 사의를 표명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포함해 5명이 교체되면서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잇따른 인사 파문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보니까 록 에이지스님께서 5시 54분에 존재감 없던 여성부 장관 조윤선의 민정수석 발탁. 민정이 아니고 정무수석이 아닌가 싶은데 승승장구하는 조윤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총재 시절에 자기의 특보로 데려왔던 법률가. 근데 그 뒤로 이른바 시운이 좋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록 에이지슨 말씀 어느 정도 전 이해가 됩니다. 오늘 또 국회의원직 2명 직을 잃었죠. 이러면 이제 730 재보선판이 계속 커지는 건데 어디에 누구고 사유는 뭡니까? 예, 백이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백이훈 의원은 전남 나주와 화순 지역구이고요. 김선동 의원은 전남 순천과 곡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총 14곳이 됐습니다. 배 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김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시절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기어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군요. 최루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엑스파일 결국 최종 승소했어요. 그렇습니다. 노 전 의원은 오늘 안기부 엑스파일 속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에 오른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9년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부당한 지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분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파격적인 그리고 몸 낮은 겸손한 행보로 뉴스와 파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8월 달에 오는데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방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한 일정 중에 자신이 집전하는 미사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초청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14일 입국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시복식 등을 집전하고 충북 음성의 꽃동네들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병원 전 회장의 큰딸이 프랑스에서 붙잡혔었잖아요. 네. 법원에 좀 보석 풀어달라 이랬는데 그거 기각됐군요. 그렇습니다. 유섬나 씨인데요. 구금된 상태로 한국으로의 인도 여부가 결정나게 됐습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 씨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 씨가 불복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월호 사태 때문에 잠시 좀 가렸었는데 무려 21명이나 사망했던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소방 안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또 이렇게 피해를 키웠다. 그런 경찰 수사 결과 좀 늦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병원 건물이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 간호 인력의 부적정한 배치,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금, 폐쇄하고 소화기를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이사문 씨, 또 이 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또한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손이나 몸의 일부를 묶어 놓아서 더 대피를 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가 2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회전 차량 서울시가 단속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또박또박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 자세히 좀 일러드리십시오. 예.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 중점 제한 장소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 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거나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거 참 제대로 될까 싶네요. 휘발유나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인데 한눈에 봐서 저게 가스 차량인지 경유 차량인지 알기 쉽지 않고 요즘 저 디젤형 승용차들도 아주 많고요. 3분 이상인지 누가 시계 갖고 저 스톱워치 가지고 재고 있지 않는 한 3분인지 5분인지를 그걸 어떻게 판정할지. 아무튼 뭐 공회전을 하면 기름도 저기 하고 공기질도 나빠진다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뉴스는 늘 나오던 건데 담배와 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또 얘기 꺼냈네요.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 그림은 앞, 뒤, 옆면, 면적의 절반 이상의 크기로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병원 등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적발 시의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네, 최대 10만 원. 학교, 대학, 병원. 그렇습니다. 원래 뭐 동맹휴업 들어가려고 했던 주유소 협회. 휴업은 일단 유보했어요. 얘기가 잘 돼가는 겁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자는 겁니까? 얘기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늘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에 동맹휴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동맹휴업을 유보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월간보고이던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를 주간보고로 변경하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건수가 많아서 우리 안 기자가 계속 고생이 많군요. 앞으로는 뉴스 브리핑 이렇게 문패를 달아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 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황준호 뉴스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하게 가십시다. 예. 오늘 톱 뉴스는 뭡니까? 톱 뉴스는 역시 저희가 어젯밤에 보내드렸던 문창극 발언 후폭풍 단독 보도였죠. 예, 어젯밤에 KBS도 함께 나가가지고 붙었는데 포인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가 봤던 영상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일제시대의 문제를 했는데 저희는 6.15 전쟁, 6.25 네. 전쟁은 신이 내린 것이다. 여기서 것은 의미상 기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전쟁을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창극 후보 본인 그다음에 야당, 여당 이런 쪽에 반응을 모으는 거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서로 취재했던 루트가 조금 달라서 입수했던 테이프도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다음요. 그리고 오늘 오늘 저희가 노지민 PD가 대전에 가서 대전 교육감을 만나고 왔는데요. 대전 교육감 당선자를. 네네. 근데 지방선거 당선자나 교육감 당선자들 그 당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좋은 행보, 미담거리 행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미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인다. 라고, 물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볼 때 괜찮은 행보가 몇 군데 보여서 그거를 한번 좀 모아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전 보수교육감인데요. 글쎄요. 혁신학교를 한다. 그리고 정교조의 의견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당선자 남경필 당선자가 오늘 국회에서 여야 정책협의라는 걸 처음 하면서 이른바 협치 혹은 독일식 연정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지사 자리 하나 야당에 배정하고 그런다면서요. 예. 쇼윙, 보여주기라고도 폄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보여주기라면은 한번 해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대전 보수교육감이 좀 독특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민영화가 지금 소리 없이 굉장히 파문이 커지고 있고 이게 문제인데요. 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7월 22일이 지나면 병원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야당 의원들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에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어차피 이게 수혜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역부족이고 그다음에 수싸움 이런 걸 떠나서 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거는 그냥 7월 22일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문제를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몇 명이 자리를 바꿨는데요. 핵심은 역시 김기춘 더 이상 민경욱 대변인이 더 이상 교체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그 얘기는 곧 김기춘 실장은 유임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여전히 수석 비서관의 교체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당장 나온 거의 핵심은 김기춘 실장의 유임인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경제수석으로 된 사람이 이거는 과거에 김종인 전 장관하고 의원하고 사사건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민주화 굿바이를 이번에 확실히 못을 박은 인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약 3시간 후에 텔레비전 뉴스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감이 바쁘다면서요. 네. 집중적으로 우리 딱 하나만 잡고 네.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문제 하나만 골라서 조지는 식으로 딱 간단히 예. 끝내고 하죠.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촉구하고 나섰네요, 드디어. 예,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들어서 네. 예,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이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서 이 초선 의원들이 또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연명을 해서 자기들의 기명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뭐 안대희 때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뭐 일부 한두 명이 뭐 개인 의견을 낸 적은 있었지만 그러게요. 그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성명을 낸 적은 처음이죠. 오늘 누구예요? 그 6명 이름이나 좀 들어봅시다. 네네. 이종훈 의원, 또 민현주, 윤명희, 이재영, 김상민, 이자스민 이렇게 6명의 의원들인데요. 이 의원들이 그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한 16명 정도가 되고요. 네. 이 문창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20명 정도가 오늘 아침에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을 조율을 했는데요. 대체로 반대 자진 사퇴를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쭉 기자들한테서도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완구 현 원내대표 그리고 최경환 전 원내대표 이런 중진 의원들이 일일이 개별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에서 당의 초선 의원들이 좀 집단적으로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여권 전체적으로 좀 큰 부담이다. 그렇죠. 이러니 어쨌든 청문회에서 뭐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따져보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지 않겠니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성명 내는 게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이들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6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성명을 낸 겁니다. 그 중에 이자스민이나 그 김상민 의원 등은 비례대표나 청년 출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나머지도 또 있고 이 사람들 또 어디 불려가서 혼나거나 그러지 않을지. 옛날 같으면 아버지 박정희 때는 되게 혼내고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나저나 지금 문창극 총리 특히 친미 관련 발언 이게 다른 문제하고 또 다르잖아요. 특히 그렇죠. 친일 부분은 그래서 여론 파장이 일파만파하고 예후가 안 좋은데 우리가 그 팟캐스트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건 객관적으로 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청와대도 살짝 긴장하고 좀 그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일 개각 발표까지 해버린답니까? 아마 개각 발표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전만 해도 사실은 문창국 후보자 어제 그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사실 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었고 내일 개각을 발표를 할지 여부를 좀 조율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여론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오후에 오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내일 개각 발표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청와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아까 그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발표 이후에 개각을 내일 발표하는 쪽으로 지금 조금 무게가 더 실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문창국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글쎄. 더 이상 밀렸다가는 정말 내부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가겠다는 뜻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건은 안대 이 건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거 여론을 좀 추이를 보고 납작 엎드려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개각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도 밀어붙일 테니 한번 보시오 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외신들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일본 쪽에서
문창극 후보자 관련한 그 강연 내용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러겠죠. 지금 인터넷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도 아니겠죠. 뭐 예전부터 따져봐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총리 인선 두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 번도 없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네. 오늘 그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지금 사무총장이죠. 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로 꼽히는 이 의원들이 이 지도부에서 아침에 문창국 후보자의 그 강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나섰는데 네. 이들의 주장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같이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한 얘기이고, 그래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을 돌리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완구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청취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한 얘기이냐 이 문제는 달리 접어서 얘기하면 총리로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한 번 더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사람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새누리당 내 지도부의 분위기 그리고 청와대 분위기로 보면 교회에서 한 얘기인데 무슨 문제냐라는 쪽으로 좀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삼 이사 같은 사인이라고 해도 당신의 역사인식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개인들 간에 디베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지금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겠다는 거고 총리 밑에는 외교부 모든 각부의 장관들이 다 통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 중국에서 벌써 이렇게 반응 나오는 것들은 적절치 못하다는 어떤 청취자가요. 이런 말을 썼네요. 방금 지금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양 기자가. 읽어드릴게요. 일제강점도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분께 총리 낙마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김용민이라는 청취자가 써놨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대단히 반응들이 안 좋고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금 문건을 하나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오간다는 얘기도 막 듣고 제가 방송에 들어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그 참모진 바꾼 것은 앞에 스파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고 김기춘 실장의 향후 거취 문제는 우리 양 기자와 함께 좀 더 워치업을 하고 있다가 조금 얘기거리가 되고 하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급하시다는 데서 들어가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아까 그 전화로 우리 변현주 PD한테 양 기자가 지금 굉장히 기사 때문에 좀 바쁘다고 오늘은 좀 특별히 짧게 끝내달라고 특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건지 이미 짐작하셨지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죠.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TV 뉴스 K. 이제부터는 같은 소스로 보도한 KBS 9시 뉴스. 문창극 후보자는 또 강연에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민족성을 깨우친 게 기독교 정신이란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강연에서는 8.15 광복이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일본이 이루신 건 지정학적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 2012년 3월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 말.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넘치는 저의 그 가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방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말, 글, 망언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들으셨습니다. 무려 5분 12초간. 거의 이제 그가 했던 말들은 다른 데서는 굳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만 빼고 모든 신문 방송이 다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만 빼고. 그건 이따 클로징 멘트에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중앙일보는 오히려
논설위원 칼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대왕도 들먹이면서 뭐 과거의 흠은 떨치고 가자는 등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팩트를 무시한 채 쓰여진 택도 없는 컬럼은 그냥 읽지 않겠고 요것에 대한 저의 견해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봤더니 이미 여러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탁월한 에센스만을 딱 뽑아낸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졌을까? 설령 정부 여당,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번에도 또 낙마 소동이 빚어지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대통령 권위의 실추이자 국정 운영 추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건 뭐 교회에서 한 얘기고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거니까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까 어떤 독자께서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문 후보자를 옹호하는 그것도 보았는데 역시 하태경스럽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일지, 지금 민심의 정확한 수위나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모른 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일지 어떨지 아직은 오늘 오후 상태로는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칼 막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차이가 의식을 결정합니다. 존재가 이러면 의식도 거기 따라가게 마련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인사 검증을 할 때 문 총리 후보자는 언론인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가 쓴 글을 주로 살펴볼 것은 글이었겠죠. 그 글은 인터넷 치면 누구라도 쫙 떠 있는 것이고, 평양에서 월남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온누리교회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거기에 교회 장로를 맡고 있고, 그렇게 커다란 교회의 장로는 되기도 쉽지 않고 영향력도 상당하다면서요. 그리고 문창극 씨가 중앙일보를 그만 뒤에 고대와 서울대 등 이렇게 초빙 교수 이런 걸 하면서 대외 활동도 어느 정도 해왔고 하니까 글을 검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뉴스K와 KBS가 각각 입수해서 공개한 그 동영상들을 못 봤다면, 청와대 검증팀이 못 봤다면 그것은 무능한 겁니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재산, 주민등록법, 탈세 병역 이런 건 저 알지도 못하고요. 어디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주인가 그렇다는데 검증팀에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KBS나 뉴스K의 기자들은 이걸 입수해서 공개를 했다. 지금 청와대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증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알았는데, 이런 강연을 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문제 되겠나?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존재의 차이가 의식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라고 넘겼다면 이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도대체 당신의 조국은 무엇이고, 당신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당신은 최근 100년 이내 한국의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안대희 차라리 그분이 낫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 정부 출범 때로 가보십시다. 윤창중부터 시작해서 이루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몇 명이어야 딱 기억이 나는데 하도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세다가 잊어버려 버렸고, 10손가락은 분명히 넘는 것 같고요. 인사 참사가 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 그리고 이른바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잣대로 사람을 들여다보고 고르기 때문에 번번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 문제됐을 때 15억 그거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뭐 또 변호사죠. 김기춘 실장,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법률가이고 상당한 재산가이기도 하고, 그러하니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총리 후보 골랐을 때 10개월, 11개월 일해서 27억쯤 벌었다고? 대법관까지 하고 국민검사였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겠죠. 이번도 혹시라도 제가 지금 염려하는 바는 몰랐다면 검증팀이 무능한 거예요. 그거야 꾸지람하고 새로 촘촘히 일 잘하는 똘방똘방한 친구로 바꾸면 되겠지만, 알고도 넘겼다면, 그런 친일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알고도 넘겼다면 이거는 대단한 철학적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대통령이 그걸 바꿀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공적 시스템의 절차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겸임하고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알았겠죠. 안대희 건도 그랬고 이번 문창극 건도 결국 김기춘 실장 손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대통령이 실장을 불러다가 중앙일보에 있었던 문창극 주필, 이 양반을 글을 좀 좋게 봤었는데 총리감으로 어떨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라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하명을 한 건지, 밑에서 인사풀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올렸는데 대통령이 그 중에서 문 아무개가 좋겠소 하고 찍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청와대를 몇 년을 출입해도 알 수 없는 바지만, 어쨌거나 하명을 받은 것이건 아니면 밑에서 풀을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이건 김기춘 실장이 역할을 했을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실은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 낙마했을 때 그도 함께 물러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춘 실장 물고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 포스트를 선정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고장나 있다, 형편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간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 바뀌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골랐는데요. 한겨레에 난 교육감이 온다고 대청소?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 라는 제목의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일반고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학교 쪽에 지나친 의전 준비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조 당선자는 방문 전 교육청을 통해 과도한 의전과 방문 준비로 학교 현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사항을 학교와 언론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학교 정문에 도열하지 말고 안내인 한 분만 나오세요.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배웅도 멀리 나오지 말고 현장에서 해주세요. 라는 조 당선자의 당부를 학교 쪽에 전했다. 몸을 낮추는 탈권위 행보로 교육 현장의 오랜 권위주의 문화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학교 쪽에선 교육감 방문을 준비한다며 교직원과 학생을 동원해 대청소를 하고 교육감 방문 환영 현수막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권위주의적인 과잉 의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학교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굳이 저의 견해를 드린다거나 해설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공무원들의 타성, DNA 또는 문신처럼 박혀있는 타성, 어제까지 해온 그것, 권위와 피권위, 익숙해져 있는 잘 보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조희연 당선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학교에 부탁을 했죠. 정문에 도열하지 말아주세요. 안내에 있는 한 분만 나와주세요.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감격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집안에 어른이 오시고 그러면 이제 수하 누가 나가서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행여나 또 노인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다가 차 지붕이나 어디 뛸까봐 손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예의인 것이고,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갔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마라. 오죽이 그런 게 평소에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딱딱 적어서 보냈겠습니까? 명토 박아서. 배웅도 멀리까지 나오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하자. 저는 그 노무현 당선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조희현 교육감 당선자가 학교에다가 이런 걸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노무현. 경호원들이 막 화들짝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저 사우나로 가버리고 이러는 통에. 그리고 저기 당선되고 나서 바로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무슨 펜션으로 여행 갔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고. 운전 본인이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한쪽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아, 우리도 저런 대통령, 우리도 저런 교육감, 우리도 저런 체어맨 이런 걸 갖는구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 소탈하고 그 휴가철을 맞아서 핀란드인가 어느 총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가 항공. 노스웨스트니 에어프랑스 이런 거 말고 왜 저 유럽에 특히 많잖아요. 타이거 이렇게 싼 비행기. 우리로 치면 진에어 뭐더라? 이스타 항공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싼 거 미리미리 예약해 갖고 그 공항 카페트에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우리는 언제나 저러나 그랬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감님이 오시는데 아유,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할 거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플랜카드 만들고 대청소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소해버린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몇 번 계속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문 한 장 차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 나오지 말고 조용히 갈 거니까요. 그냥 실질적으로 만납시다. 아무리 공문 써서 보내도요. 받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겸손해 보이라고 하는 얘기지. 실은 이게 제대로 딱 90도로 경례 착착 붙이고 말이야. 학교도 삐까번쩍하게 닦아놓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찍힐지 몰라. 그 생각이 너무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용차 문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되죠. 명확히 바꿔놔야 되죠. 전 민주정부 10년 동안 참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체질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때문에 막 정신 없어가지고 사실 공무원 문화까지 바꾸는 데는 좀 그랬을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매우 좋았는데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정권 후반기 들어서면서 좀 국정 난매상과 한미 FTA 이런 것들로 인한 국론 분열 갈등 및 좀 그랬죠.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물론 문화 바꾸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사람이 바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걸 보고 반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있어서의 반동. 아주 반동하려는 힘이 진보, 변화하려는 힘보다 훨씬 강하죠. 돌아가려는 힘이. 그래서 반동분자, 처분 어쩌고 무슨 북한 영화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반동이란 게 역사학에서 나오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혁명에도 보면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런 말 나오듯이. 우리는 이런 반동을 늘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지도자가 몸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죠. 이것도 지시를 하면 안 되죠.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실질적으로 느끼면 실익이 뭐라는 걸 느끼면 인간 그 조직행동론에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익을 좇아서 행동하게 돼 있다. 허례허식을 없애고 탈권위를 하니까 어떤 이익이 생기더라. 그 이익이 좋더라. 그 이익을 몇 번 경험하면 우리는 몸에 젖었던 권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발 요번에 이 학교가 다음번 방문 때는 꼭 이런 높은 사람 방문이 아니더라도 허례허식 없앴으면. 그리고 실제 잘 보여야 할 건 교육감이 아니라 학부형들 아니겠습니까? 학부형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 오픈, 스쿨 오픈데이 그런 거 있나요? 학부모들 오시는 날 학교 잘 보이고 깨끗하고 해야지. 네.
뉴스 행간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문창극 발언에 대해서 아주 평소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분은 오랜만에 한번 글을 올려주셨네요. 안 바쁜 벌꿀님께서 금지 교회, 아마 이런 데 가지 마라 이 교회 리스트 같아요. 성추행 3.1교회, 이명박 소망교회, 조용기 순복음교회, 김삼환 명성교회, 문창극 온누리교회까지는 저도 알겠고요. 이게 뭐지? 읽기가 좀 그렇네. 빤스 목사 사랑제일교회. 여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됐었던 곳인가 보네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과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과거 나의 그 교회에서의 발언을 오해를 빚고 있는데 그건 유감이다. 이랬는데 참 이것도 좀 그래요. 명색이 좋은 학교에서 정치학도 공부하고 신문사에서 누릴 건 다 누렸고 언론인이라면 소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 무슨 사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다음에 책임 총리? 나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도 저는 어제 굉장히 뜻밖이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헌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총리실 사람들과 잘 상의해서 제가 인준이 되면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이지 하도 황당하게 말하니까 오후에 기자들이 또 물었거든요. 그거 발언 실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실수 아니라고 또 그랬어요. 전 그거 보고 어제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9시 뉴스에 드디어 뻥 하나 터지고 말이죠. 그랬고 청취자 전화 인터뷰 건에 대해서는 몇몇 분께서 그 부작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담아 듣겠고 현실적 대응책이나 보완책이 있는지를 우리 제작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해보는 쪽으로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춥고 그래서 뭘 뒤집어 쓰고 있었더니 우리 변현주 PD가 사진 테러를 했군요. 아유, 못생겨라. 예,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한 말씀 드렸는데 분위기를 못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 파동으로 한국 개신교계의 주류에 번진 친미 사상의 배후와 위험성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CR재단 운영위원 백찬홍 선생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문창극 후보자 교회 온누리교회에서의 연설 들으시고 어떤 소감,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과연 이분이 한국 총리로, 대한민국 총리로, 과연 지명되실 되실 만한 분인가? 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일본의 한국 지배 부분이라든가, 네. 위안부의 문제에 있어서 사과받을 일이 없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보고, 이분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이 대한민국 총리인지 아니면은 일본의 총독, 조선 총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네. 네.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는 건 말이죠. 문 총리 후보자가,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그냥 사과는 모르겠고, 그냥 유감 정도다. 오해가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문 총리 후보자의 이런 반응, 왜 그런 게 형성됐다고 추측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생님께 여쭈는 이유는 문 내정자가 월남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대대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되게 월남 기독교인들이, 되게 평안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로 해방 전까지 평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신교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반도 전체 기독교인의 한 20%가 평안도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8선이 그어지면서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에는 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일성 뭐라고 할까 그런 흔히 얘기하는 해방군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몰수 무상 분배가 진행됩니다. 근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주 계급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서로 충돌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옵니다만은, 신의주 학생 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신교인들하고의 충돌도 꽤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서 도저히 무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좌절감들도 있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원람을 하죠. 그때 잘 알려진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형성이 돼, 피난민 중심으로. 네. 월남한 분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반공의식이 싹트게 되고, 이러면서 남한에, 그런 저희가 되죠. 강력한 반공블록이 형성되고, 이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북청량단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우익에 전위대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주도로 파견이 돼서 4.3 사건 진압에 나서고 그랬죠. 말씀을 조금 죄송하지만 압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과 출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말이죠. 예. 백 선생님 통화된 김에 이거 꼭 여쭙고 싶었어요.
네. 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다른 나라 개신교와는 달리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 종교와 화해하는 것도 좀 약하고 네네. 그리고 정치 참여와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거나 무슨 배관시하는 듯한 이게 저의 편견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 뭐 한국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건 그거는 100%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되게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점점 이제 이 일제 지배가 이제 길어지는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또 대부분이 미국 그 남부라든가 그 근본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1.1핵도 틀린 점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모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남녀 차별이라든가 장유 그런 면들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가부장적인 영향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영향이 그대로 들어왔고 마침 또 한국 사회도 굉장히 또 유교적이고 그렇죠. 그런 봉건적인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여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봉건적인 잔재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배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근본주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분리하는 그런 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정교 분리. 네, 정교 분리 원칙이 있죠. 백 선생님, 그러면 초기 기독교도 그런 면모가 강했습니까? 초기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제 좀 로마 제국에 이제 탄압을 좀 많이 받으면서 그때도 사실은 조금 분리안을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민중의 종교였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던 거고 그런 경향이지 꼭 뭐 정치하고 이제 분리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었죠. 네. 오늘 이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라고 안팎이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요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30초만 이내로 답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문 후보자가 일제강점과 분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했잖아요. 근데 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질곡의 우리 민족 현대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신의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수가 그 어쨌든 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대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그런 거를 재해석하신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바로 CR 생각하는 백성, 그 문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지배자적인 위치에서 기득권적인 위치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함석헌 선생은 바로 생각하는 백성, CR이 역사의 준이고 한국사의 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 정신하고 맞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질곡도 물론 이제 민중들이 겪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역사에서 그 신의 뜻은 결국은 그 CR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R재단의 백찬홍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에 대해서 단 한 글자 기사 한 꼭지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자기 회사 출신이라고 두둔하는 것도 유분수지 강연했던 건 엄연한 팩트이고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기사 누락은 두둔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문 총리 후보자나 그를 감싸는 중앙일보가 더 딱해 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